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한국외대 이지평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일본 경제의 주요 이슈들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재팬 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 과정으로 일본의 동경에 있는 호세 대학에서 네, 명문대학이죠. 호세대학교. 예. 마치고 한국의 고려 대학에서 석사 또 명문대학이죠. 네, 고려대학교. 예, 맞습니다. 마치고 LG에서 33년, LG에서 33년 근무하신 거죠. 외대에서 지금 일본 기업가 경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4년 일본 경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일단 GDP가 600조엔이 넘었고요. 주가가 또 4만 엔 넘었습니다. 일본 뉴스 보면 뭐 나올 때마다 30몇 년만 이런 것들이 뉴스에 있는데요. 이 2024년 일본 경제를 총평을 한다면 디프레이션에서 벗어났다. 역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물가 기대 심리가 변했다.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물가는 안 오른다라는 고정관념이 좀 네네. 약해지면서 네네.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노조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기업도 물가를 올리는. 제가 그 지지난주에 일본에 갔었는데 인바운동이라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잖아요. 동이 이제 돈벌이. 네, 그래서 보통 인바운동 하면 외국인을 위해서 만든 돈벌이인데 가격이 15,000엔. 네,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에서 일본 경제가 탈출했냐? 부채는 디프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부채를 해야 되는데 부채는 디프레이션 됐다고 좀 깎아주세요 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벗어났다 할 수 있지만은 소비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하고 일본의 잠재 성장률 여전히 0.5% 정도로 잠재 성장률은 0.5%로 여전히 낮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도 1% 내외 잘해야 2025년에는 2%대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기준으로 봐도 실질 GDP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어떤가요? 주가도 4만 엔 넘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8월에 세계적인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일본 주가도 떨어졌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회복을 하고 이제 4만 엔 전후의 주가가 이제 전산 상태로 보여질 정도로 이건 뉴 노멀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그 38,000엔에서 4만 한 요 왔다 갔다 하는 요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진다고 봐야 될지. 그래도 이제 4만 엔 선이 좀 탄탄해지고 있고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도 2025년 연말에 경우에는 4만 2, 3천 엔대로 4만 2, 3천 엔까지. 보는 데도 있고 경제가 회복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도 사실은 리딩 섹터가 있잖아요. 지금 일본 경제 회복을 이끄는 리딩 섹터 어떤 부문이라고 교수님 보시는지. 리딩 섹터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호조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인바운드 이제 해외 여행객이 백화점이라든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생산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물론 일본의 자동차 업계들이 중국 같은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내수 측면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세계적으로 AI 기술이 보급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재 부분 장비 기업이 세계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기업들이 일본의 리딩 산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이 디지털 혁명에선 좀 뒤쳐졌지만 AI 혁명은 리드하겠다 전 세계를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이 있잖아요. 半導体、バイオ、フュージョンエネルギー、
AI など年末に向けて予算、税制、規制のあらゆる面で世界にごして競争できる投資支援パッケージを作ってまいります。 AI의 응용 측면에서 뭐 예를 들면 엣지 컴퓨터가 되면은 AI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비즈니스상에서 이제 합리화할 수 있는 숙련 노동을 AI로 대체. 숙련 노동을 AI로 대체하는. 일본이 지금 주력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을 물류센터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에 활용하려고 복잡한 물류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달을 할 것인가. 기술 변화는 저희가 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있다라고 저희가 뭐 조금 놀리는 듯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몇 년 사이에 상황 금방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귀환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일본이 미국이랑 굉장히 잘 지냈잖아요. 트럼프와 아베의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아베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2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일주일 뒤에 미국의 트럼프 타워로 날아가서 트럼프하고 90분간 면담을 하면서 54만 엔짜리 혼마 골프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이 아베 총리는 이미 사망하고 없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제 맺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등장이 갖는 일본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공약에서 이야기했던 관세율 인상, 중국에 대해서 60%, 네. 멕시코 25%, 캐나다 25%. 아무래도 관세율 자체는 올리지만은 그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율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다만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가 좀 분단화되는 형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 글로벌한 효율성으로 추구해야 되는 기업이라든지 수출 산업이 국가적인 과제가 된다. 트럼프 2.0 시대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다자 협의체는 좀 힘을 잃고 반면에 양자 관계는 좀 강화되는, 그렇게 보면 이 바이든 시대에 만들었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하죠. 중요 광물 협정이라고 하는 MS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자 협의체거든요. 결국 미국하고 양자 관계가 강화되면 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중국산 리튬 이온 전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60%, 70% 이렇게 수입을 의존도가 높은데 트럼프가 진짜 중국이랑 분리가 될 것인가? 세계 경제가 분단화가 되지만은 중국을 뺄 수가 없는 디리스킹이라고 했었죠. 최첨단 분야만 디커플링하고 나머지는 의존도를 낮추는 거. 네네네. 그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 대한 협상 내륙간에서 어떻게 건조할 것인가. 그리고 한미 회담 할 때도 일본하고 말을 맞춰서 조율해서 하면은 그 조금 더 이제 딜에서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CPTPP처럼 일본이 미국이 빠져서 그것을 유지한 것처럼 IPEF도 이미 한국하고 일본이 그리고 인도나 호주 등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툴을 활용해서 미국이 빠져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일본이 됐든 한국이 됐든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중 마찰로 인해서 공급망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가리움 수출을 돈제한다 그랬죠. 이렇게 나왔는데 일본이나 한국이 협력해서 가리움이나 그런 부분을 좀 개발을 해두면은 오히려 미국이 빠져도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면서 서로 이제 미국에 대한 협상에 있어서 조율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시바 총리가 작년 10월 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사실은 올해 불안한 게 참의원 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이시바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시바 총리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더해서 이시바의 경제정책, 우리가 이시바노믹스라고 하는 게 좀 구체화될지. 이시바가 여당 자민당 내에서 기반이 약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견제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만은 지금이 자민당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고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분을 하면은 이제 정권으로 이르를 수가 있다. 이러한 위기감도 있기 때문에 선거까지는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걔는 이제 자중질환 때문에 아예 정권을 내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협치, 야당하고의 협력이라든지 국민민주당이랑 지금 이제 정책 협조하고 있죠. 네네. 또한 이제 이시바노믹스의 경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계승한다. 그대로 개선은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시바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지방 경제 회생 그래서 지방 창생 2.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네네 그 부분이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하고 지역 정책을 결합시키면서 또 로봇 AI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린 이노베이션으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도 돌려주고 로봇을 활용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일자리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서 뭐 결혼하고 임신 출산해서 육아하면 이제 인구 감소도 막고 그리고 뭐 스타트업 이제 지방에 와서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뭐 세제 혜택 또 한 가지는 주력하고 있는 것이 임금 최저임금으로 1,500원 그렇죠. 지금 한 1,000원, 1,000엔 정도 되는데 그죠? 몇 년 내에 1,500엔까지 올리겠다. 이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도 동의하고 있고 일본 기업체들도 단계적으로라면은 괜찮지 않냐.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인데 60주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또 하고 뭘 할 수 있을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는데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그 제2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 지금 그런 거 할 때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한국의 혼전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전산외교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일본 내에서는 우파가 굉장히 많이 특세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선언문을 쓰기는 어렵다. 어려움이 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이제 일본의 사제의 마음도 굉장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다라는 부분 플러스 이제 이시바 총리의 사제의 마음으로 말로라도 더 붙여서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일본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눠주신 우리 이지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변화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대담이 일본 경제를 이해하고 또 한일 경제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재미있지만 유익한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